나는 오늘도 같은 풍경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밥그릇을 바라본다.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운 그릇이 마치 우리 부부의 텅 빈 관계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30년을 넘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우리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공간에서 잠이 들었다. 한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이제 그저 낡은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내 몫의 식사를 차리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창틀에 앉아 볕을 쬐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보였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새가 왠지 모르게 부러웠다. 나는 평생을 이 집이라는 새장 안에서 살았다.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나라는 이름 석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실에 놓인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냈어? 이번에 동창회 한대. 너 꼭 나와야 한다. 다들 내 소식 궁금해해. 오랜만에 동창회 소식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려는데 친구는 내 말을 가로챘다. 이번에 우진이도 온대. 최우진. 내가 좋아했던 최우진.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첫사랑의 이름. 내 청춘의 전부였던 남자.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내 안에서 무언가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때는 온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았던 적이 있었다.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잠자리, 가족들의 무관심,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나의 존재감.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게 해줄 것만 같은 희망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밥 안 먹어? 나는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평소처럼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남편은 내가 밥을 먹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밥이 제때 차려지는 것에 익숙했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나는 밥을 먹는 척하며 텅 빈 밥그릇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 동창회는 꼭 가야겠다. 나의 변화가 그저 엄마답지 않은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서러웠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내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가족들은 모두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와 민지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했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윤희정이 아니라 그저 밥 짓고 설거지하는 엄마일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잠든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삶의 일부였을 뿐, 한 명의 여자도 아픈 영혼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은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이제 이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 결심은 나를 첫사랑 최우진에게로 이끌었다. 다음 챕터에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화장품을 다시 꺼내 발랐고 무채색 일색이었던 옷장 한 구석에서
낡은 분홍색 카디건을 찾아 입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마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나의 작은 변화는 그에게 그저 한 여자의 덧없는 몸부림쯤으로 보였을 테니. 얼마 후 딸 민지의 생일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가 나를 도우러 주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살짝 웃었다. 그저 나를 찾아가는 작은 용기였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변화를 알아봐 주었다.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좋은 일? 좋긴 뭐가 좋아. 나이 들어 주책이야. 나는 굳어버렸다. 며느리 앞에서 받은 무안함보다 뼈아픈 진실이 더 가슴을 찔렀다. 내게는 여전히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남편에게 나는 그저 나이 들어 주책인 존재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지와 아들 민준이 손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북적이는 식탁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렸다. 민지는 내게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녀?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좀. 나의 변화가 그저 엄마답지 않은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서러웠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남편은 밥을 먹는 내내 내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가족들은 모두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와 민지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했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윤희정이 아니라 그저 밥 짓고 설거지하는 엄마일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잠든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삶의 일부였을 뿐, 한 명의 여자도 아픈 영혼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은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이제 이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 결심은 나를 첫사랑 최우진에게로 이끌었다. 다음 챕터에서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가족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은 등 돌린 채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벽에 갇힌 듯했다. 아들과 딸은 그들 나름의 삶에 바빴다. 그들이 내게 바라는 것은 그저 엄마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익숙한 그림자였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들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나는 동창회에서 우진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내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손끝이 떨렸다. 남편에게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따스한 위로가 그에게서는 가능할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나, 희정이야.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전과 같이 다정했다. 그는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만났다. 늘 가던 찻집이 아닌 이름 모를 한적한 카페에서였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고 나는 그 온기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눈빛은 나를 박정호의 아내도 민지 엄마도 아닌 그저 윤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죠. 그의 한마디에 나는 그만 터져버렸다. 가족들 앞에서는 보일 수 없었던, 아니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나의 약함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에게 지난 30년간의 외로움과 공허함, 남편과의 차가운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은 내가 평생 갈망했던 온기와 위로 그 자체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방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른다. 우리 집 안방의 텅 빈 침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감쌌을 때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기분이었다. 늘 무감각했던 남편의 손과는 달랐다. 그의 손가락은 내 뺨의 잔주름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나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온몸의 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죄책감에 휩싸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달려가 있었다. 그가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온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나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스며들 듯 그의 입맞춤은 내게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무게가 서로의 눈빛과 숨결만으로 충분히 교감되고 있었다. 남편과의 잠자리는 늘 의무였다. 땀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던 시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나는 그의 품에서 비로소 나를 만났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몸의 감각, 내가 갈망했던 뜨거운 숨결,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싶었던 나의 영혼. 마음이 먼저였는지, 몸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모든 손길에 나의 몸이 솔직하게 반응하고 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수십 년간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키며 황홀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다. 짓눌렸던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잃어버렸던 나를 온전히 되찾는 영혼의 해방감이었다. 이 강렬한 감각은 내가 아직 여자이며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외침이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고 잠들었고 나는 그의 품에서 난생 처음 깊은 잠에 빠졌다. 50이 넘도록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밤이었다. 이 순간이 단 한 번뿐일지라도 나는 이 삶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만 같았다. 내 삶에 우진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이해는 메말랐던 내 삶의 단비와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찾아왔다. 며칠 후 우진에게 연락이 왔다. 희정아, 괜찮으면 차 한잔 할래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 우리는 지난번과 달리 인적이 드문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와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나 자꾸 만나도 될까?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희정 씨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평생 남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그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채웠다. 첫 만남의 격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차를 마시는 내 손을 감싸쥐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격정적인 떨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차분하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어루만질 때 나는 그의 삶이 묻어나는 투박한 손가락의 마디마디를 느꼈다. 그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었음을, 나처럼 외로웠음을 알 수 있었다. 후회 안 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삶에서 가장 뜨겁고 진실했던 순간이었으니까.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찬찬히 훑으며 마치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읽어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남자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몸을 기댔다. 내 어깨를 감싸는 그의 팔은 든든했고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첫 만남의 황홀함은 격정적인 욕망의 해소였다면 지금의 나는 안정감과 사랑 속에서 느끼는 깊은 만족감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황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은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으며 전율을 느꼈다. 그의 입술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비틀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의 몸부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내 몸을 완전히 그에게 맡겨버렸다. 그날 밤은 유독 길고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후회 대신 확신을 품은 채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어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질투와 불안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한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엄마 자주 나가는 것 때문에 투덜대더라. 무슨 일 있어? 나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나의 외출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움보다 더 큰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제야 겨우 나의 변화를 알아채는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고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딸 민지와 마주쳤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빠가 엄마 요즘 이상하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지? 나는 딸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엄마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지의 그것과 달랐다. 며느리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왠지 모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창회 이후 그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나를 쳐다보곤 했다. 예전처럼 밥은 먹었냐는 물음만 퉁명스럽게 던지던 남자가 나의 표정 변화 하나에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질투는 낯설었지만 나는 오히려 씁쓸함을 느꼈다. 평생을 나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소유하려는 듯한 태도가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시냐고요? 그랬니? 글쎄, 아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지.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아버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좀 힘들어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님은 어머니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시죠? 결혼 초반부터 몸이 좀 편찮으셨다고. 나는 며느리의 말에 숨을 멈췄다. 결혼 초부터 남편이 아팠다고? 평생을 무뚝뚝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편이었다. 나는 그의 강인한 모습만 기억했다. 그의 차가움이 그저 그의 성격 탓인 줄로만 알았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님께서 당신의 무력함을 어머니께 보여주기 싫으셨대요.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행동하셨다고. 제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밖으로 놔두시는 게 혹시 당신 때문일까 봐요. 당신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외롭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남편의 무심함이 그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니. 평생을 나 혼자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니.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내 안에 쌓였던 30년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분노와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뒤섞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에 굳건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 나는 평생 그가 짊어졌던 무게를 느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대신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함께 물밀듯 밀려오는 연민을 느꼈다. 그는 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평생 숨겨왔다. 내가 외로웠던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그의 차가움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를 한 명의 여자로 사랑해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며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나의 손을 잡으려다 허공을 맴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 뺨에 가져다 댔다. 남편은 잠결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한마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나 홀로 아파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이다. 나는 이제 남편의 모든 것을 이해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이해는 동시에 모든 관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 잠든 남편의 등을 보며 평생을 내가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외로움의 무게가 실은 그가 짊어졌던 고통과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평생을 혼자 아파하고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었을까?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가족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얘기를 다 하자. 당신이 왜 그동안 힘들었는지, 내가 왜 외로웠는지.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얘기해서 뭐 해? 그냥 우리 둘만 알고 가자고. 나는 답답했다. 왜 그는 이제 와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걸까? 그의 완고함에 나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는 용기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의 묵묵한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나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모두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에게 부족한 남편이었어. 미안하다. 그의 한마디에 민지와 민준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아버지가 늘 강하고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때 딸 민지가 벌떡 일어섰다. 그래서 엄마는 바람 피운 게 정당하다는 거야? 아빠가 힘들었으니까? 엄마가 외로웠다고 한 게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엄마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민지의 날 선 목소리에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나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던진 차가운 비난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 민준도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민준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아빠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이기적인 엄마였고 아픈 아빠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 외도가 더 큰 죄악이었다. 그들의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찔렀고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아들과 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텅 빈 집안에는 나와 남편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했던 허울뿐인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텅 빈 집안에는 낯선 침묵만이 흘렀다. 어젯밤 아들과 딸이 떠난 후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에 닿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평생을 나에게 무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며 나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닫혔던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딸이 들어섰다. 남편이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과 함께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 아빠,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느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 여보, 이제 다 이야기해요. 당신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내 말에 남편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안하다. 너희 엄마한테,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알아왔던 자신의 병에 대해,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고,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 더욱 무뚝뚝하게 행동해왔다고 고백했다.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아픈 내 몸을 핑계 삼아 아내의 마음을 외면했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평생 큰 죄를 진 거다. 남편의 고백에 민지와 민주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은 아버지가 혼자서 감당해왔던 고통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를 향한 비난 대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였다. 나는 내 외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느꼈던 마음의 병과 외로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아빠가 아팠다는 걸 나도 몰랐어. 나도 평생을 혼자 외로웠다고만 생각했지. 당신이 나 몰래 아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여보, 당신이 나를 믿고 당신의 약함을 보여줬더라면,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었더라면.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의 침묵이 내게 주었던 고통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내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 사람이 첫사랑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면 나는 흔들렸을 거야. 내 외도는 당신의 병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아픔이었어. 나의 고백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지와 민주는 울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깊은 상처와 어머니의 절절한 외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용서하지도 화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서로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며 서로를 향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깊은 밤바다에 빠진 것처럼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모든 오해와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젠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모두가 조용히 울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몰아친 밤이 지나고 우리 가족에게는 낯선 고요가 찾아왔다. 며칠간 아들과 딸은 집을 나갔고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지냈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가 숨겨왔던 아픔을 알게 된 후의 침묵은 무언가 조심스럽게 봉합하려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 방에서 홀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우진과의 두 번의 만남은 내게 삶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홀로 짊어졌던 무게와 내가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모든 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아팠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우진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우진아, 나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됐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내게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아준 구원이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결국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길을 알려준 이정표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나의 방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였다. 그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이제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남편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마주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들은 나를 이기적인 엄마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눈에서 평생의 외로움을 보았고 남편에게서는 숨겨진 고통을 보았다. 우리는 밥상에서 예전처럼 말없이 앉아있지 않았다. 엄마 이제 댄스 학원이라도 다녀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민준 맞아. 아빠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울렸다. 나는 그들의 눈에 비로소 한 사람의 윤희정으로 인정받은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한 용서를 말하지 않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쉬움도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위한 선물을 했다. 동네 찻집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나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든 채 미소 지었다. 내 손에는 30년 된 결혼 반지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지는 이제 의무나 희생이 아닌 지켜낼 가족을 상징하고 있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갈 이 소박한 삶이 그 어떤 완벽한 행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